자, 이번 시간부터는 51페이지에 있는 채권법 총칙이죠. 자, 채권법 총칙은 말 그대로 채권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 규정이나 제도들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채권법 총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발생, 변경, 소멸, 그리고 여러 사람이 채권 관계에 관여됐을 때 이들 사이의 법률 관계라든지 이런 걸 총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요. 이 채권법은 기본적으로 채권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채권법. 그래서 채권법 규정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의 성질을 갖습니다. 대체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는 당사 사이의 법률 관계로 나타나죠. 채권 채무. 그러니까 여기는 신의칙이 적용이 많게 되겠죠. 신의칙 적용이 많은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러한 거래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요. 채권법의 의 및 성질에서 성질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자, 이러한 채권은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목적을 기준해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예컨대 그 채권의 내용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걸 자기 채무라고 그래요. 자기 채권 채무 관계.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그러한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자기와 부자기 채권 채무 관계를 말하죠. 자기 부자기. 또 자기 내용에서요. 물건을 건네주는 그러한 급부 내용을 하는 것을 급부 채무라고 그러죠. 주는 채무라 하기도 해요. 그 상대방은 받을 권리가 있는 주는 채권 관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는 행위를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채무, 하는 급부 관계라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급부 내용, 목적에 따라서 뭐 이건 내용이라 하기도 하죠.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채권 채무를 어떻게 만들었냐? 종류를요. 그것을 52페이지에 정리해 놨죠. 민법상의 우리 채권의 분류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목적에 따라서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금전 채권, 이자 채권, 선택 채권 이렇게 나눴어요. 임의 채권은 이론적으로 만드는 채권이고요. 자, 먼저 특정물 채권요. 그것은 물건을 거래 대상인 물건을 특정해서 서로 간에 거래하기로 한 약정이에요. 그걸 특정물 채권, 즉 당사자끼리 급부 행위의 내용, 즉 요 목적요. 채권의 목적을 특정해서 당사자끼리 약정한 것을 말한다. 이걸 특정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류 채권 또는 종류물 채권이라 하는데요. 종류 채권. 그것은 일정한 종류를 정해서 당사자끼리 약정한 것이죠. 즉 일정한 종류의 양을 정해놓고 당사자끼리 거래하기로 한 약정의 채권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에요. 그 다음에 금전 채권. 금전 급부에 관한 채권이죠. 그죠? 일정한 금액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을 담는 채권을 금전 채권. 뭐 소위 금액 채권이기도 해요.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금액 채권이기도 해요. 금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이자 채권. 이자. 결국은 이자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때 이자란 것은 금전기타 대체물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 사용 대가로서 받기로 한 금전기타 물건을 말해요. 그것을 이자라 그래요. 이자. 이건 이자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겠지. 이자. 그 물건을 사용 대가로서 받기로 한 금전기타 물건에 관한 채권. 이걸 우리는 이자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보통 우리 법에서는 이자 채권, 이자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법정 과실이죠. 그죠?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그러한 금전기타 물건을 법정 과실이라고 그러죠. 이 법정 과실에 관한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 채권. 선택 채권이란 것은 여러 개 급부 가운데 어느 한 개를 선택해 가지고 그 선택된 내용의 급부 내용을 서로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 관계입니다. 이것을 선택 채권이라고 그래요. 선택하는 방법을 정하는 게 선택권 행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는 선택권 행사. 여기는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일정 양이니까 여기는 종류물 인도를
특정해야겠죠. 그죠? 여기는 특정의 문제가 생기고, 여기는 선택권 행사의 문제가 생깁니다. 행사 문제. 그죠?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채권의 목적이 특정은 되어 있으나 채권자나 채무자가요, 즉 계약 당사자가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는 채권을 우리는 임의채권이라고 그래요. 즉 대용권. 임의채권은 본래 급부 채무는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걸로 대용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죠. 대용권. 보충권을 하기도 해요. 보충할 수 있는 권능. 이게 존재하는 채권을 임의채권이라고 그래요. 거기 예를 들어놨죠. 53페이지에 보시면 여행에 초대하지만 불참할 때는 그 대신에 3만 원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여행 채권 채무, 여행 관계가 초대하는 게 이게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상대방은 여행 초대 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채권입니다. 근데 내가 참여 못 한다면은 3만 원 받을 수 있는 3만 원 줄게 이렇게 했으니까 3만 원 줘도 무방하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다. 자, 이때요. 이 채권은 기본적으로 채권 관계에 어떤 효력이 있느냐 보면 채권의 기본적 효력은 기본적으로 청구하죠.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하면 상대방이 줄 거 아니에요. 주면 보유할 수 있죠.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청구해서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청구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의무자인 상대방,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해주면 강제로 집행해야죠. 그래서 강제력이 발생하는 거죠. 청구했는데 주면 보유하는 것이고 안 주면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청구를 기본으로 해서 청구한 내용대로 이행하면 보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안 주면 급부를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래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채권. 자,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손해가 발생하겠죠? 손해가 발생하니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렇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청구했는데 주면 받을 수 있고 안 주면 강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채권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불이행이라 그러는데 이 불이행을 하면 이때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라는 위법행위가 발생합니다. 위법행위. 채무 불이행한 위법행위요. 이게요. 이 채무 불이행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을 안 하면 강제 이행을 할 수 있겠죠. 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채권의 효력으로서요. 강제력에 의해서 강제 이행을 할 수 있겠죠. 강제 이행을 하면서 뭐예요? 이제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그래요. 손해가 발생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겠죠. 이행의 강제 이행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때 강제 이행하는 방법은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그리고 간접 강제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요.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 그리고 손해배상. 이게 여기에요. 요 부분이에요. 강제 이행하는 방법이 뭐냐? 직접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이행시킬 수 없을 때는 하냐? 대체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간접 강제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 강제 이행에 관련해서 이행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이제 배우겠죠. 자, 이렇게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 채권자의 상대방 채무자 이행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다. 그죠? 채권 내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채권에 있어서 상대방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불이행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로 인하여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채권의 가장 기본적 효력이에요. 청구하면 주면 받는다. 이게 기본적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청구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냐? 불이행이 되겠죠. 불이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로 통해서 채권을 실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강제 이행이나 손해배상 이걸로 그죠? 그러니까 강제로 이행하더라도 이제까지 채무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별도로 성립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보통 이 손해배상을 뭐로 행사하느냐? 금전적으로 손해배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전배상이 원칙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이라는 이 손해배상 내용은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금전배상 이게요. 당사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돈으로 산정해서 배상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배상인 손해배상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겠죠. 자, 그런 내용이 된다. 그 다음 개념에 54페이지 가면 채권자 지체가 있어요. 자, 채무자가 채무 급부 내용대로 이행을 제공했어요. 자, 받아. 채권자야, 여기 있다. 자, 받아. 이렇게 했을 때 그 채권자가 손을 내밀어 받아야 할 그러한 내용의 급부 이행일 때는 그 채권자가 협력을 해줘야, 즉 손을 내밀어 줘야만 채무자가 급부 이행을 해서 채무를 종료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때 채권자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채무자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건네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전히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채무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채권자 지체예요. 자, 거기 보시면 채무 가운데 채무자만으로서는 이행할 수 없고 채권자가 협력을 해줘야만 채무 이행이 달성되어서 채무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러한 채무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그 자체도 위법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수령 지체 또는 채권자 지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요. 자,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순환에서는요. 자, 그 다음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우리 민법에 인정하는 권능이에요. 채권 안에요. 그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요 대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요 권리가 있더라는 거죠.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요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요 권리를 누가 행사하느냐?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해서 이렇게 행사한다. 요걸 인정하는 거예요, 요거. 요것을 요 권리를 뭐라 그러냐? 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행사하니까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제3자한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거야. 그때는 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자기의 채권, 이 채권을 보호하여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보호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여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채권자 대위권.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요. 그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이라는 것은 민법 총시에서 우리가 배웠죠. 일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 취소권자가 취소한다 함으로써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게 채권자한테도 취소권이 있다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어떨 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냐 하면 자신의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채무를 이행하려고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데 자기의 채무자의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한테 변제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 재산권을 이렇게 제3자한테 여기에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의도로 이 채권자한테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자기 재산을 이렇게 속여서 빼돌리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변제하려고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을 채권자한테 채권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빼돌리는 행위를 한다는 거야. 이걸 뭐냐?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침해 의도를 가지고서 속이는 행위죠. 기망하는 행위죠. 이걸 뭐하냐? 사해 행위라 그래요.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여 그 내용이 속인다. 속여서 침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빼돌리는 행위를 하면 이렇게 거래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를 이렇게 거래행위를 하더라. 이럴 때 이 행위 때문에 자기 채권이 침해당하더라 이 말이죠. 변제받을 수 없다라 이 말이죠. 이때 이 취소권이 바로 이것을 취소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이 거래행위를 취소해버린다는 거예요. 즉 채무자와 제3자가 계약 당사자, 이런 행위 당사자예요. 이 행위 당사자인 채무자, 제3자가 아닌 채권자가, 이 채권자가 이렇게 해서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거래관계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재산권이 다시 이렇게 복귀되겠죠. 이렇게. 복귀되겠죠. 복귀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권을, 채권을 어떻게 강제집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자기의 채무자가 제3자한테 이렇게 자기의 채권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위법한 행위로서 속이는 수를 쓸 때, 속여서 이렇게 거래할 때 이렇게 없애버리는 요 권리를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이것도 뭐예요? 채권자의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냐?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채권자의 자기의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권리 행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존 조치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존함으로써 자기 채권이 보호되겠죠. 이 사람의 채권, 이 사람의 채권이 보호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대위권과 취소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또 실무에 가서요, 기본서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수인의 채권자, 수인의 채무자,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라는 거죠. 채권이 발생하고 채무가 발생하는 이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채권자, 채무가 모두 여러 사람일 수 있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걸 우리는 수인의 채권자, 수인의 채무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는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겠죠. 그 복잡해지는 이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둔 거예요. 자, 거기에 기본적으로 수인, 즉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수인의 채권 채무 관계라고도 해요. 여기에는 분할 채권, 채권이 나누어져 있다. 분할 채권. 분할 채권이니까 분할 채무가 되겠죠, 또. 그 다음 불가분 채권, 불가분 채무. 그죠? 채권 채무가 나뉠 수 없이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이 채권자가 있는 거야. 또는 여러 사람이 채무자가 있는 거야. 불가분 채권 채무. 그 다음에 연대 채무. 연대 채권, 연대 채무.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데 연대돼 있어. 여러 사람인데 연대가 되어 있는 거야. 연대. 연대돼 있으니까 전부 변제할 채무를 지고 있는 거죠. 연대 채무. 이 상대방 연대 채권 가면 이 채권자 여러 사람인데 이 채권자들 전부 다 이 상대방한테 채무자한테 다 똑같은 채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연대채권. 그 다음에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주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채무자를 위해서, 주채무자를 위해서 내가 보증되겠다 할 때 이때 보증인과 상대방 채권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보증계약을 이루어주고 그 보증계약에 의해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지게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채권 채무의 다수 당사자라 그래요.
자, 거기에 분할 채권 채무 관계가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분할 채권, 분할 채무. 이게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게 기본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다수 있으면 분할 채권, 채무자가 다수 있으면 나누어 줄 수 있는 채무를 여러 사람이 지고 있으면 분할 채무. 이래 되겠죠?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갑 교재우리 써놨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재료예요. 갑을 병이 매각해서 공유물을 매각해서 9만 원이 생겼다. 9만 원. 이 9만 원 어떻게 해요? 그 대금 9만 원 중에서 돼요. 얘도 똑같이 3분의 1 지분권, 3분의 1 지분권, 3분의 1 지분권 있으면 이 9만 원을 얘한테 3만 원. 여기에 3만 원. 여기에 3만 원. 이렇게 나눠 가야겠죠? 이건 뭐예요? 분할 채권이다. 그죠? 분할 채권. 이렇게. 지분 비율로 나눠 갈 수 있는 권리. 분할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래 되겠죠? 이거 의미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분할 채권이다. 이렇게. 불가분 채권 채무 관계. 불가분 채권 관계는 채권 자체가 나눌 수 없는 것을 말하죠. 그죠? 불가분. 이거는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고, 당의 물건의 성질에 의해서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걸 불가분 채권 채무 관계라고 그래요. 예컨대, 불가분 채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눌 수 없는 채권. 예컨대 하나의 건물 한 동을 만약에 갑을 병이 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A라는 사람부터 샀다 그러면 이거는 불가분 채권이다. 그죠? 갑을 병이, 그죠? 불가분 채권. 자, 그 다음에 연대채무란 것은요, 동일한 급분 내용, 여러 채무자에 대해서 동일한 급분 내용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 연대채무라고 그래요. 연대채무. 연대채무. 예를 들면 이렇게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 병, 정, 이 사람한테 똑같이요, 1,000만 원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한테도 1,000만 원. 똑같이요. 얘도 1,000만 원. 똑같이요. 그런데 이 중에 을이든 병이든 정이든 연대채무자 중에 누구라도 1,000만 원 변제해버리면 이 채권 채무는 다 소멸해버려요. 이런 것을 우리는 연대채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을, 병, 정이 자기들끼리는 예컨대 나는 500만 원 부담하고 너희 250만 원 부담하기로 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부 관계가 있어요. 내부 관계 이렇게 돼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을도 1,000만 원 변제할 의무, 병도 1,000만 원 변제할 의무, 정도 1,000만 원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갑과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중에 을, 병, 정 중에 누구든지 1,000만 원 변제해버리면 만약에 을이 변제했다라고 하면 이 채권 채무는 없어지는 거죠. 이러면 갑은 1,000만 원 변제받았기 때문에 채권 소멸해버려요. 소멸, 전체 채권 이제 다 소멸했어요. 소멸하면 이 안에 내부만 남는 거죠. 내부 관계만. 그러면 얘가 500만 원 자기가 부담할 비용이었는데 얘가 250만 원, 250만 원인데 내가 1,000만 원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사람한테 250만 원 내놔라, 이 사람한테 250만 원 내놔라 이렇게 청구하셨겠죠? 이런 권리는 구상관계라 그러죠. 구상관계. 여기에 발생하는 거죠. 이건 내부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게 연대채무라 그래요. 이렇게. 이건 당사자끼리 약정에 의해서 연대채무가 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연대채무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증채무. 보증채무는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때 그 보증인이 주채무의 급부 이행 내용을 보증 내용대로 급부하기로 하는 채무가 바로 보증채무예요. 예컨대 이렇게 되겠죠. 을이 갑한테 돈을 1,000만 원 이렇게 빌려줬어요. 채무. 금전 소비대차. 이 사람은 1,000만 원 채권이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제할 줄 모르니까 을이 병한테 갑한테 그러죠. 보증인 나한테 세워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갑니다. 을하고 만나서 야 내가 갑이 변제 못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보증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보증인이 되는 거죠. 보증인이 되면 어떻게 하냐? 보증 채무가 발생해요. 이 약속한 내용대로 뭐예요? 갑이 1,000만 원 변제기에 변제 안 하면
병이 변제하겠다라는 약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자, 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채무를 뭐냐? 이건 주채권 채무 관계예요. 이걸 주채권 채무 관계. 그럼 여기는요. 이렇게요. 을이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 이 채권을 뭐냐? 이걸 보증채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1,000만 원 받을 채권, 여기는 보증채권으로서 갑이 변제 안 하면 병한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 거죠. 이건 뭐예요? 보증채무라고 그래요. 보증채권 채무 관계. 그래서 여기 주채권 채무, 이건 보증채권 채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주채무, 주채권 채무와 보증채권 채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보증제도는 뭐라고 했어요? 보증제도는 인적 담보제도다 이렇게 했죠. 인적 담보. 여기에 있는 병의 능력을 보고 갑의 채무의 안전장치로서 병을 능력을 잡았다 이거죠. 병이라는 사람의 능력을 잡는 것을 뭐라 하냐? 인적 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 담보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보증채무 형태다 이거죠. 이것도 역시 보증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보증채무 안에는 이렇게 보통의 보증도 있고 연대 보증도 있기도 해요. 그죠? 그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볼게요. 기본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 나머지 상세한 것은 기본 내용으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가면 채권 양도와 채권 채무 인수가 있어요.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는 뭐냐? 채권을 양도는 이전한다는 거예요. 의사 합치해서 넘기는 것. 그걸 채권의 양도라 그래요. 채무 인수는요, 채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처분하는 거고요. 채무 인수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채무를 넘겨줘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번 보세요. 기본적 틀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 틀을 보면 이런 거죠. 자, 채권 양도부터요. 채권을 양도는 뭐라고요? 의사 표시에 의한 재산 거래입니다. 거래이 법령이죠, 법령이. 왜? 의사 표시에서 이루어지는 법령이잖아요. 의사 표시에서 이루어진 거. 그것을 양도. 이때 양도는 이 법령에 의해서 종국적 재산권 거래예요. 종국적 재산권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 양도행위라면 종국적 재산권을 움직여요. 이런 것이 바로 채권 양도라고 해요. 채권 양도. 그럼 이래 되겠죠.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돈을 1,000만 원 빌렸다. 그러면 1,000만 원 채무가 있죠. 그럼 여기 갑은 을은 갑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1,000만 원의 채권을 갖겠죠. 채권자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을이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이 1,000만 원 채권, 이 재산권 아닙니까? 채권은 재산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6개월 후에 변제기 6개월 후에 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1,000만 원 받을 채권을 내 800만 원에 팔게. 6개월 뒤에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병이라는 친구가 그래 좋다. 내가 살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1,000만 원 이 채권을 사겠다 이 말이야. 이걸 사겠다. 이것을. 이게 뭐냐? 채권을 사고 팔기로 합의한 거죠. 이렇게. 이게 채권 매매 양도 계약이에요. 채권 매매를 통해서 채권을 넘겨준다. 그러면 여기 오겠죠. 이렇게. 1,000만 원 채권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 사람 병이 이제는 채권자 되겠죠. 이때 이 사람으로는 채권 양도인이라 그러고 여기에 1,000만 원 채권을 취득한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채권 양수인이라 그래요. 그럼 여전히 이 갑이라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을한테 변제하든 병한테 변제하든 묻지고 똑같다 그죠. 6개월 뒤에 하여튼 채권자한테 변제하면 되잖아요.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 한다고? 이 관계. 을과 병 사이 관계를 바로 채권 양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을이 양도인, 병이 양수인, 이 두 사람 사이 관계를 채권 양도계약. 양도계약에서 채권이 이전, 채권이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제3자예요. 그죠? 채권 양도계약에서는 제3자일 뿐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은. 그죠?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인 병한테 변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죠? 6개월 뒤에 그대로 변제하면 되죠. 이게 채권 양도계약이야. 다만 이때 저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한테요, 이 병이, 야, 이제 내가 채권자니까 돈 내놔. 이렇게 할 때요, 이 갑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병은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너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대항력이 발생해야 돼요.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있는 종래 채권자 양도인 있죠? 채권 양도인이 갑한테 알려주면 되죠. 을이 채무자 갑한테, 야, 내가 나한테 돈 받을 1,000만 원 돈 채권 있잖아. 그거 나 병한테 넘겨줬거든.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갑 너는 병한테 돈을 1,000만 원 갚아라. 이렇게 통지를 해주면, 즉 다른 말로 뭘 통지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에 따른 이 사실을 채권 양도인이 종래 채무자한테 통지해주면, 그때는 이제 병이 드디어요, 뭐 했어요? 갑한테 가서, 야, 너 통지 받았지? 내가 채권자 맞지? 돈 줘. 이렇게 할 권리가 병한테 확정적으로 생기는 거죠. 즉, 갑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그 통지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요, 얘가 양도인이고 얘가 양수인이니까 이런 채권 없어요. 병만 채권을 갖게 되죠. 왜요? 팔아먹었으니까. 그렇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효과가 병한테 채권이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다만 이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한테 가서, 야, 내가 채권자가 돈 내놔 라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양도인이 여기에요, 이 양도 사실을 뭐 해주라? 통지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인이 통지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 양도에 따른 사실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대항력. 그래서 여기는 대항력에 관한 문제가 중요해요. 대항력.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채권 양도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채무 인수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요, 채무 인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에서 채무 인수를 한번 볼까요? 채무 인수는, 자, 갑이 채무자, 1,000만 원 채무자다. 돈 빌렸다. 누구한테서? 을한테서. 이렇게. 그래서 을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1,000만 원 채권자 되겠죠. 이렇게. 채권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에 돈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을 거고요. 소비대차. 그렇죠? 이렇게 해서 채권, 채무, 이래 됐죠. 자, 이런데 만약 여기에 정이라는 사람이, 야, 너 얘한테 돈 1,000만 원 갚을 거 채무 내한테 넘겨줄래? 내가 가질게. 내가 책임질게. 내한테 넘겨. 그러니까 갑이 정한테 채권을 넘겨주려 합의했어요. 이게 뭐예요? 채무, 인수 계약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정이라는 사람이 내가 인수 받겠다 했으니까 넘겨주겠다 합의하면 인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가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누구냐가.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지만 이 사람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채무인 넘겨주는 당사자 둘이 채무자끼리,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이 약정한 내용이 채무가 당연히 정한테 넘어갔다라고 해버리면 얘가 변제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을은 돈 받을 길이 없잖아요. 왜? 이게 6개월 후면 변제기 6개월 되면 오는데 이때 가면 이 사람은 아무 돈 받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 두 사람 사이 이렇게 약정한 것을 인정해버리면 이 사람 큰일 나죠. 그래서 이때 갑을 뭐냐? 채무 인수 계약의 당사자예요. 얘가 뭐예요? 채무를 넘겨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요, 채무 인수인이죠. 이 두 사람 사이 뭐예요? 채무 인수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게 채무 인수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진 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언제나 채무 인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 채무 인수가 됐을 때 얘가 채무자가 되는 것인데 신채무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채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채무자가 변제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채무가 무조건 넘어갔다고 해버리면 이 채권자의 채권은 돈 받을 길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채무 인수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여기는 채권자의 여기에 승낙이 있어야만 요 계약이 유효입니다. 채무 인수가 유효해요.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요. 여기에 승낙이 없으면 여기에 채무 인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겠죠. 그래야 이 채권자 보호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물론 을과 정사의 채무 인수도 가능해요. 을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1,0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갑이 야, 이 갑의 채무를 네가 인수할래라고 을과 정사의 합의도 가능해요. 자, 을과 정 사이의 채무 인수 합의 이것도 가능해요. 이때는 저기 있는 채무자 갑한테 유리한 일이죠. 자기 채무를 면하고 얘한테 채무 넘어가니까 그죠? 가능해요. 유효. 또 갑, 을, 그리고 정 3자의 합의에서 채무 인수 이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가능해요. 유효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여기는 채권자가 여기 같이 동참하잖아. 그죠? 여기는 채권자가 스스로 넘겨준 것이고 여기가 채권자가 스스로 여기에 끼어들어서 당사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채무자 누가 되는지를 채권자가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유효해요. 그런데 요거만 문제되는 거예요. 특히 문제되는 게 뭐냐? 채무자 갑 그리고 제3자 그죠?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이렇게 약정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건 그래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 이때만 유효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여러분이 이해해 두셔야 돼요. 여기는 채권 양도 채권자가 채권을 넘겨주는 거. 그렇죠?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 이때는요. 이 유효예요. 유효. 왜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을이냐 채권자가 병이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우지간 변제 날짜 와서 정당한 채권자한테 변제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달라요. 채무인수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인수 계약을 당사자일 때는 반드시 뭐라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유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외에 채권자 스스로 끼어들어 있는 채무인수에서는 유효죠. 그죠? 채권자 끼어들어 있는 채무인수 계약에서는 유효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있으니까 구조를 잘 이해해 두셔야 돼. 구조. 이렇게 이제 채권 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문제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채권의 소멸인데요. 우리 민법상의 채권법 안에요. 채권의 소멸 원인을 개별적으로 규정했어요. 변제, 대물 변제, 상계, 공탁, 그리고 경계, 그리고 혼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우리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 내용에 어떤 행위가 변제 행위이고 그 변제 행위가 유효해서 채무가 소멸되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변제 행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상세하게 규율을 해놨겠죠. 또 상계를 하려 그러면 어떤 요건 하에서 상계가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대물 변제는 또 어떤 거냐. 경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채권의 소멸 원인이라 알겠죠. 그 개별적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 물론 변제 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변제를 정확히 채무 내용대로 급부이행을 완성되어야만 변제가 이루어지고 변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즉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채권 소멸 원인 해가지고 변제, 대물 변제, 상계, 공탁, 경계 그리고 혼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외에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있는 거죠. 소멸시효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살펴볼 수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때 채권법에 가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채권법 전체적으로 채권의 발생, 채권의부터, 채권의는 기본적으로 특정된 내용을 채무자한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의 의, 그 다음에 채권의 종류와 내용, 효력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채권의 대위 취소권까지가 있죠. 그 다음에 다수당사자 채권 채무관계,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 원인, 이렇게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역시 기본 교재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채권 각 칙을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